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해경이 긴급 출동해 승선원 11명을 전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서울 주요 병원인 이른바 빅5 전공의 대표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전원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 전원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오늘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진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여론을 고려해 경질적으로 마음을 굳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최대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전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중국으로 향하던 화물선이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배에 타고 있던 11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사고 발생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사람을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라 긴급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박은채 기자입니다.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 배가 기울어 있고 구명조끼를 입은 승선원들이 보입니다. 어젯밤 9시 55분쯤 제주 서귀포항 남서쪽 61km 해상에서 화물선이 침수 사고로 침몰 중이라며 구조해달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이 화물선은 1959톤급 금양 6호로 광양항을 출항해 중국 주산에 입항할 계획이었습니다. 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30분쯤 화물선의 승선원 11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도착 당시 배가 왼쪽으로 25도 이상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였고 풍랑특보로 파도가 높아 선박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속 대응에 전원 구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선에는 한국인 2명과 외국인 9명이 탑승했는데 현재 모두 건강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군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해군과 해경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며 기울어져가는 배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을 통해 화순항으로 이송한 승선원들과 선사 측 관계자를 통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서울 주요 병원인 이른바 빅5 전공의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오는 20일 새벽 6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와 세브란스, 서울성모, 서울 아산, 삼성서울 등 빅5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2,700여 명에 달합니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원광대병원 측은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하는 전국 시도의사회에서 궐기대회가 어제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의사들의 사직도 잇따르고 있는데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어제 오후 7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과 대전, 강원을 포함한 8개 지역 의사회가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비판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의 이 부당한 의혹과 부당한 정책을 반드시 철폐하고 저희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도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직하겠다고 밝힌 뒤 전공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사직이 수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사직하겠다고 밝혔던 대전 성모병원 전공의도 병원이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생도 단체 행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전국 40개 의대학생 대표가 만장일치로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림대의대는 어제 전국 의대 가운데 처음으로 동맹 휴학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달래면서도 의대 증원에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단체 행동 시 발생할 공백을 비대면 진료와 진료 보조 간호사 확대로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저희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능한 수단을 설명하는 과정에 이 두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설명. 교육부가 각 대학의 학사 운영 협조를 당부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서울에서 모여 대응 방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 통영 나들목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해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선 화학물질 0.8톤이 누출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옆에는 타이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남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추돌했습니다.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예비 타이어가 떨어져 나갔고 뒤따르던 차들이 이 타이어를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최초 사고를 낸 SUV 차량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이 거세 옆 공장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7시쯤엔 여수 국가산업단지 공장에서 폭발음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공장 배관이 터지면서 액체 형태의 화학물질인 다산화디큐밀 0.8톤이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17분 만에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의 슈퍼볼 우승 축하 행사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은 계획 범죄가 아니라 단순한 말다툼에서 번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100만 명을 공포에 떨게 한 용의자는 청소년들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현장에 울려 퍼진 총성에 100만 명이 몰려있던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총기 난사는 계획한 범죄가 아닌 사람들 간의 다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다툼이 총격으로 번진 건데 용의자는 청소년이었습니다. As mentioned yesterday, we have subjects detained, 2 of which are juveniles. 22명이 총에 맞았고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캔자스시티의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의 총기 규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I do think that there is a gun violence challenge in this community and many others, and there certainly is a gun violence challenge as it relates to major event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SNS를 통해 미국을 단결시키는 슈퍼볼 행사가 비극으로 바뀌었다며 의회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총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소총 판매를 금지시키기 위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에게 총격사고 희생자의 목소리로 전화를 거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캔자스시티 사건까지 포함해 48건에 달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돼 첫 재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를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안 버천 판사는 배심원단 선정부터 평결까지는 약 6주가 걸린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은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34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은 2021년 16의회 난입 사태와 대선 개입 의혹,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기밀문서 유출 등 4개 사건 91개 혐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ant delays. Obviously, I'm running for election. How can you run for election and be sitting in a courthouse in Manhattan all day long? Every legal scholar says they don't understand that there's no crime.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에 미칠 영향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 회피를 위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공판기일 확정을 반겼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리스크와 방위비 추가 요구 역풍을 대선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영남권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시작합니다. 현역 의원이 몰려있는 보수의 강세 지역으로 내일까지 면접을 마무리합니다.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에 녹색정의당이 참여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등 야4당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토론회가 열립니다. 야4당과 시민사회 주최 첫 공동정책토론회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녹색정의당은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투자 피해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인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2차 현장 검사를 시작합니다. 금감원은 불안전 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결국 경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정몽규 회장이 협회의 클린스만 감독 경질 건의를 받자 오늘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위약금이 100억 원을 넘지만 정 회장이 여론을 고려해 경질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는 오늘 오후가 유력합니다. 먼저 박규원 기자입니다. 5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정몽규 회장 등 협회 집행부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건의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마이클 밀러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경질에 동의했는데 전술적 준비 부족, 선수단 관리 미흡,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분을 산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대표팀 감독은 내용과 결과가 이슈가 되어 왔는데 근무 태도가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안 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13일 임원회의에 이어 어제 전력강화위원회 의견까지 경질로 모아지며 이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협회 1년 일반 예산의 10%가량인 100억 원대의 위약금이 여전히 부담이지만 정몽규 회장은 오늘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결단을 내리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임 감독 선임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임에 시간이 걸리는 외국인보다 국내 지도자를 뽑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 이후 6월 초까지 A매치가 없는 만큼 태국전을 감독 대행으로 치른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새 감독을 뽑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경질이 논의된 회의를 미국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질문에 답했는데 아시안컵 졸전의 원인을 자신의 전술이 아닌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 탓으로 설명하며 마지막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은 최영규 기자입니다. 귀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나버린 클린스만 감독에게 전력강화위원들은 감독이 생각하는 대회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놀랍게도 선수들 때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선수단 중에 불화가 있었다. 그게 이제 경기력에 영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강전 전날 손흥민과 이강인이 다툰 걸 졸전의 원인으로 꼽은 건데 정작 선수단 관리에 실패한 자신의 책임은 외면했습니다. 또 요르단과의 재대결에서 꼼짝도 못하고 무너진 것에 대해 전력강화위원들은 전술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전술 부재에 대해서 그럼 인정을 안 했나요,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타들을 다루는 데 장점이 있는 리더이자 관리자라는 이유로 축구협회가 기존 선임 시스템도 무시하고 데려온 클린스만 감독. 약속했던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은커녕 축구협회가 내세운 장점도 보여주지 못한 채 부임 1년도 안 돼 떠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도 모자라 머리카락까지 자르려고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런 교제폭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제도 개선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보도에 노하린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오전 8시쯤 서울 광동구의 한 빌라에서 연인 사이인 20대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약간 맞는 것 같긴, 뭔가 되는 것 같긴 했는데 자주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 집안에서 다투다 손가락이 깊게 베인 피해 여성은 남성과 함께 병원으로 가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부산에서는 교제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11일에는 교제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 7만 건을 넘어서는 등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이성 간 갈등으로 인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자 지난달부터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스토킹 행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대책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 중 단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수사 진척이 어려워 폭행이 반복될 수 있는 한계가 여전합니다. 범죄의 징후가 나타났을 때 괜히 선처를 하지 말고 엄정하게 대처를 해서 더 큰 치명적인 범죄로 나아가는 걸 막아야 돼요.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스토킹과 같은 수준으로 제도 보완과 함께 처벌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지난달 문경의 한 육가공 공장 화재로 35살 박수훈 소방사와 27살 김수광 소방교가 순직했는데요. 소방청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나서 소방대원을 현장에 투입하도록 매뉴얼을 짜놨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MBN 취재진이 입수한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관련 소방무전 녹취록입니다. 지난달 31일 저녁 7시 50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총 13시간 분량의 녹취록엔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런데 화재 당시 현장 지휘가 내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CCTV를 통해 확인된 구조대의 공장 진입 시점은 저녁 7시 58분쯤입니다. 공장 관계자로부터 내부에 한 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선 겁니다. 경북소방본부 119 상황실이 위험물 취급 내역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무전과 공장에 화학물질 취급 내역이 없다는 무전을 전달한 건 밤 8시 1분과 5분으로 이미 구조대원이 건물 안으로 진입한 뒤였습니다. 지난해 소방청이 배포한 매뉴얼대로라면 현장 지휘관은 위험 요소를 먼저 확인한 뒤 구조대를 투입했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체적으로 파악했던 위험 요소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밤 8시 5분쯤 현장 지휘단은 공장 관계자로부터 공장 안에 위험물은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공장 안엔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식용유가 최소 3,200리터 이상 쌓여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달아오른 식용유는 폭발하면서 공장 3층 바닥을 무너뜨렸고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는 고립돼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의 관리 시스템으로 식용유가 얼마나 있었는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현행법대로는 한 번에 10,000리터 넘게 취급 보관할 때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문경소방서도 사전에 화재가 난 공장의 식용유 보관 여부를 파악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식당을 예약한 손님인 척 속여 식당 주인에게 차량 견인비를 받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황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주인에게 무언가 열심히 설명합니다. 잠시 뒤 주인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남성에게 건넵니다. 식사 예약을 한 손님인데 주차한 차가 견인을 당했다며 견인비 3만 원만 잠깐 빌려주면 나중에 밥값에 얹어서 주겠다고 한 겁니다. 식당 사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선뜻 돈을 빌려줬습니다. 식당 사장 지갑에 돈이 더 있다는 걸 눈치챈 남성은 차를 찾으러 갈 때 필요하다며 택시비 10,000원까지 한 번 더 뜯어냅니다. 남성은 식당 밖으로 나오자마자 유유히 도망칩니다. 도주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같은 수법에 피해 신고를 받고 탐문 수사 중이던 경찰들에게
길거리에서 딱 걸렸습니다. 시장 주변을 탐문하다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는 피의자분의 옷차림을 보고 저희가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식당만 모두 7곳, 견인비 30만 원을 떼었습니다. 피의자는 전화 예약도 공중전화로만 했기 때문에 추적도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이 50대 남성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말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영화 홍보를 위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작품의 흥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달 7일 개봉한 액션 영화 아가일의 주역들이 지난달 세계 최초로 한국을 찾아 시사회를 열었는데요. 개봉 일주일 후 누적 관객 수는 10만 명대 초반으로 아쉬운 성적입니다. 지난해 영화 바비의 마고로비 등 배우들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방문했지만 관객 수는 저조했는데요. 또 톰 크루즈 역시 지난해 여름 영화 미션 임파서블 7 홍보를 위해 한국을 찾아 특급 팬 서비스를 펼쳤지만 예상 관객 수에 못 미치는 400만 명을 겨우 넘겨 쓴맛을 봤습니다. 이젠 스타들의 내한이 너무 흔한 일이 됐고 영화를 고르는 관객의 눈높이도 깐깐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4월에 한국을 떠나는 판다 푸바오가 지하철 광고에 등장해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푸바오의 팬들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이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선물한 건데요. 푸바오 사진 4컷과 함께 선물처럼 와준 행복, 영원한 첫사랑 아기 판다 푸바오 사랑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홍대 입구역 공항철도 경의선 방향통로 광고판에 다음 달 13일까지 게시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엔 광고를 보고 왔다는 인증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0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푸바오는 용인 푸시, 푸공주 등의 애칭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죠. 오는 4월 초 짝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영화 조커의 후속작인 조커2의 새로운 스틸컷이 공개됐습니다. 영화의 토드 필립스 감독은 조커 역의 호아킨 피닉스와 가수 레이디 가가의 로맨틱한 모습이 담긴 이미지에 여러분의 하루가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조커 특유의 카리스마 있는 표정과 레이디 가가의 존재감이 돋보입니다. 조금씩 공개되는 스틸컷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영화 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스토리는 아직까진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2019년 개봉한 조커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작품상을 포함해 11개의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죠. 1편의 성공에 이어 레이디 가가의 스타 파워가 더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북한이 서해에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방 한계선 NLL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새로운 국경선을 긋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우리 영토인 연평도와 백령도를 콕 찍어 말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형 지대함 미사일 현장 지도에서 북방 한계선 NLL을 명분 없는 유령선이라고 비하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침범하면 주권 침해이자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연평도와 백령도를 들먹였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리시었습니다. NLL 인근에서 국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상 국경선과 NLL선을 설정해 놓은 부분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충돌이나 북한의 대응이 북한이 시험 발사한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 6형은 해안선을 따라 초저공 비행해 위협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우리 해군 고속정은 구축함이나 호위함 수준의 방어 체계가 없어 방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한적이나마 회피 또는 함포를 위한 이용한 교전 등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NLL은 우리 군에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NLL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 단수공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나서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기도에도 무게감 있는 인물들이 배치됐는데요.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인사들이 나섭니다. 수도권 험지에서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맞붙게 됐습니다. 이른바 사천 논란에도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이변 없이 원 전 장관은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로 단수 추천됐습니다. 원 전 장관을 비롯해 사선 윤상현 의원, 배준영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이 단수 공천되며 인천 공략에 나섭니다. 여당 불모지인 수원벨트 탈환은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내각과 영입 인사가 전진 배치됐습니다. 또 1차 때와 달리 대통령실 출신으로 전희경 전 정무 1비서관이 처음으로 단수 공천됐는데 정부 정책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장영하 전 성남지법 판사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을 배치해 원 전 장관과 함께 반명정서를 부각하려는 전략도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의정부갑에 공천 신청한 최영희 의원은 현역으론 처음으로 컷오프됐습니다. 두 차례 단수 공천 명단 발표로 수도권은 전체 지역구 121곳 가운데 30%가 넘는 38곳의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돌연 컷오프 기준 변경 방침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 둘러싼 여러 해석은 물론 벌써부터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단수 후보 10명과 경선 지역 14곳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은 각각 서울 서초울과 광진을 단수 공천을 확정지었고 낙동강 벨트엔 현역 의원들을 대거 배치하면서 빠른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부산 경남 낙동강 벨트에 현역 의원들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 경남 김해갑의 민홍철 의원을 공천했고 경남 양산을엔 김두관 의원, 경남 김해을의 김정우 의원을 공천해 각각 국민의힘 김태호, 조혜진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험지로 분류되는 PK 지역 중 비교적 지지율이 높은 곳에 후보를 확정해 본선 준비에 나선 겁니다. 아무래도 그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지역들부터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비명 현역 의원과 친명 원외 도전자 간 대결 구도도 뚜렷해졌습니다. 서울 양천갑은 친문계 황희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소속됐던 이나영 예비후보가 공천장을 놓고 경쟁에 나섰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정신을 가장 치열하게 계승한 이재명의 사람입니다. 경기 김포갑엔 비명계 김주영 의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을 후원회장으로 둔 송지원 예비후보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험지 출마를 자처하며 서울 중구 성동갑을 떠나 서초 을에 도전장을 낸 홍익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경선 없이 총선으로 직행합니다.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박빙 승부를 치렀던 고 의원은 오세훈계 오신환 전 의원과 사실상 리턴 매치를 치르게 됐습니다. 관심을 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는 미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 4차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부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갈등에 다선 중진 의원들을 향한 원외 인사들의 저격까지 이어지면서 당 내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은 강영호 기자입니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된 민주당 공천 물갈이 움직임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삼선 인재근 의원이 이 대표가 영입한 김남근 변호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 친명계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역구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네네. 자기 왕국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좀 안 된다고 보고요. 친명계 진성준 의원도 김 변호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대표의 물갈이 시도가 친명 내리꽂기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가령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죠. 공천을 둘러싼 원내외 간 갈등도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기존 인물들이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개파를 불문한 중진들의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한 다선 의원은 MBN 통화에서 선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가릴 게 아니라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천 시즌에 접어들며 당내 다양한 갈등 노선이 분출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진보당 등 3개 정당이 합류하기로 했죠. 4월 총선에서 공동정책을 내놓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 녹색정의당의 합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전정인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야권 3개 정당이 비례연합정당의 정책 연대를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울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건데 각 당의 핵심적인 가치와 정책을 제출해 공동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국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절차도 가지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필요하다면은 여러 단체들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공동으로 방문해서 각 당이 공통점이 많다면서 관련 논의를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하순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녹색정의당은 여전히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과제일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진보정치의 역사가 우리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녹색정의당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당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호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가칭 조국 신당이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원내 3당을 목표로 내세운 조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 선거도 민주당과 연합하라 하시면 극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할지 지역구 후보를 낼지를 지지층 뜻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실제 연대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조국 신당의 파급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연대했을 때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민주당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의 접점이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민주당 고위 관계자 역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옹호에 나섰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하기를 원하는 진영 전체로 보면 손실이 날 게 한 개도 없다며 기동 타격대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면이 있는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우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국민의힘 면접 이야기부터 오늘 짚어주시죠. 네, 이 국민의힘 공천 면접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공천 면접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선 선거 때마다 물갈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 등 중진위 지역구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물갈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뭐 좀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지역구를 조정한 조혜진 의원이요.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서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와 함께 면접을 봅니다. 또 경북 안동 예천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과 또 황정근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면접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 면접이 끝난 경기도 일부 지역구와 전남, 충청 지역 공천 신청자 가운데 3차 단수 추천 대상자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출마를 선언했던 김무성 전 대표가 불출마를 갑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한 달 전에 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의지가 대단했기 때문에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저보고 이제 다시 출마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품격이 떨어지고 타락하고 우리 애들 보기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김 전 대표는 공관위에서 시스템 공천을 잘 정착시켜 진행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당 승리를 위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김 전 대표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4월 총선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의 어떤 불출마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의 출마 소식도 있다면서요. 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지역구로 출마를 하게 되는 건가요? 뭐 지역이 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경기 오산시입니다. 이곳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최 씨 일가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정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뚜렷한 정책이 없어서 완주는 어렵겠지만 기탁금만 모이면 후보 등록을 하고 유세 내내 안 의원을 쫓아다니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그동안 제기해온 의혹들을 정면에서 물어볼 것이라며 기탁금 후원과 선거운동원 자원을 호소했습니다. 네, 저희가 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 전화를 민주당 의원들이 두려워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불출마를 이렇게 좀 타진하는 인물들이 있다면서요. 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중진급 인사들에게 불출마를 촉구했었는데요. 그 다음 인적 쇄신으로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총선이 임박한 시기에 돈봉투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관련자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돈봉투 의혹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고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 배제 컷오프는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체육계 지원보다 통제와 규제에 힘을 쏟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파리올림픽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문체부와 체육회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지방 체육회와 각종 경기단체 대표들이 모여 체육계 현안을 논의하는 대한체육회 정기대의 연총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작심한 듯 문화체육관광부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운명을 입증하는 그런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소신을 해서 현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해 말 새로 출범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추천 인사를 모두 제외하거나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체육회가 가진 국가올림픽위원회 권한을 분리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이후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패거리 카르텔이란 표현을 써가며 문체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까지 대통령실에 전달한 상황. 이기흥 체육회장은 정부의 체육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 20일 국회 앞에 체육인 5만 명이 모이는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고 실력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접점이 생기면 소모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갈등 봉합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귀에 빨간 리본을 단 곰돌이가 마약상을 검거하는데요. 알고 보니 경찰이 변장을 한 거였습니다. 페루로 가보겠습니다. 테디베어가 풍선을 들고 한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테디베어, 잠시 후 한 용의자를 체포했는데요. 용의자의 집에 들어가 보니 곳곳에 숨겨놓은 마약이 나옵니다. 페루의 한 경찰이 테디베어로 변장을 하고 마약상을 검거한 거였는데요. 귀여운 인형탈 안에 카리스마 넘치는 베테랑 형사의 얼굴이 숨어 있었네요. 용의자를 차에 태울 때 굳이 다시 한번 인형탈을 써 보이는데요. 카메라를 의식했던 걸까요? 테디베어 경찰관의 멋진 활약 잘 봤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슬아슬한 사고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요. 눈길 사고 또는 아찔한 산사태를 눈앞에서 마주하는 순간들이 그러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트럭 여러 대가 산길을 줄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희뿌연 먼지가 내려앉더니 곧이어 엄청난 흙먼지가 굴러오고 놀란 트럭들이 서둘러 멈춰서 바퀴를 돌립니다. 현지 시간 13일 튀르키예 동부의 노천 금광에서 광부 9명이 매몰되는 산사태가 발생했고 지금도 구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궂은 날씨가 이어졌던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도로에서도 길에 미끄러진 한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굴러 중앙 차선을 넘어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주오던 이 차량도 놀라서 황급히 옆으로 피했는데요. 다행히 구급차였던 이 차는 갓길에 차를 얼른 대고 전복된 차량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까지 이송했다고 하네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해 화제입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의 좋은 쪽은 어디냐라는 말에 이렇게 말한 건데요. 과거 브로맨스 정치를 보여줬던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라는 말에 그의 속내가 궁금해지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올해 11월 실시하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주인공이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이든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Он человек более опытный, он прогнозируемый, он политик старой формации. Но мы будем работать с любым лидером США, которому окажет доверие. 고령이 약점으로 부각된 바이든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Было, правд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3 года, ну, и тогда уже говорили о том, что он недееспособный. Ничего подобного я не увидел. Ну да, он подглядывал свою бумажку, я, честно говоря, подглядывал свою. Ничего такого нет. Но то, что он где-то, выходя из вертолета, ударился там, головой этот вертолет, но кто у нас не ударялся где-нибудь головой? Пусть первый бросит в него камен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의 바이든을 푸틴 대통령이 선호할 리 없다고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습니다. 진짜 푸틴의 속내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프랑스의 대문장가 빅토르 위고의 원작을 각색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풍성해진 볼거리와 완성도로 6년 만에 팬들 앞에 섰습니다. 대성당의 시대, 보헤미안 등 강렬한 넘버, 무용수가 아찔하게 매달려 100kg이 넘는 대형 종을 흔드는 서커스 같은 동작에 비보잉, 발레 등 장르를 넘나드는 화려한 몸짓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모든 대사를 노래로만 진행하는 성스루 대표 뮤지컬로 3월 24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개막하는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에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총출동합니다. 전 세계 작가 332개 팀이 참여하는 전시에 이쾌대, 장우성, 김윤신, 이강승 등 한국 작가 4명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건립 30주년인 한국관에선 설치 작가 구정화의 개인전, 그리고 이 밖에 광주 비엔날레도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공유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박스오피스 2위로 데뷔했습니다. 누적 판매 1억 5천만 부를 돌파한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인데요. 개봉에 맞춰 도쿄와 뉴욕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성우 초청 행사도 열었는데 티켓이 1분 만에 매진되는 등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이었습니다.